어제부터 두 분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던 분이 있습니다. 0036님. 내일은 이준석, 최민희 이 두 분이 나오는 날. 와 신나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이 0036님이었는데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촌철살인의 명쾌한 한마디부터 속 터지는 막말까지 한 주간의 말말말로 정치권 이슈를 정리하는 각설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목요일 되면 이제 두 분 항상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네. 참 일주일이 빨리 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 너무 빨라요. 네. 그 저는 또 두 분 뵈면 내일은 금요일이구나. 네. 너무 즐거우시겠다. 반가운 사람인데. 그죠? 주말이 머지 않았다 싶으니까 항상 반갑게 두 분과 네. 말씀을 나누곤 있는데 정작 또 내용으로 들어가면 또 저희가 또 치열한 또 토론들이 또 있게 됐죠. 청와대 신현수 민정수석이 최근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왜 이랬을까 보니까 검찰 인사와 여러 가지 좀 논란들이 좀 있었다. 이견도 있다더라. 이런 부분들인데요. 관련한 인서트 먼저 듣고 말씀 두 분과 나누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소임을 맡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명된 지 2달도 안 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통상 중요 인사는 대통령, 장관, 민정수석 셋이 모여서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장관과 민정수석이 협의해서 그 협의된 안을 대통령께 올리거든요. 그런데 이번 인사는 그 과정에서 아마 패싱당했다, 소외됐다. 자칫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불만으로 비춰지는 것은 그것은 아닌 것 같고 프레임을 씌워서 비판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방금 들으신 목소리는 사사건건에 나왔던 권성동 의원과 정청래 의원 간의 이제 관련된 토론 일부를 저희가 좀 들려드렸는데요. 2월 7일 일요일이었습니다. 검찰 인사가 단행이 됐고 이 인사는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의 첫 인사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들이 좀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의 관심이 있었고요. 그 부분이 좀 이번에 포함된 것 같고 신현수 민정수석은 검찰 출신인데 관련해서 인사 관련한 중재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조율이 안 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들도 나오고 추측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먼저 최민희 의원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대통령 인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세세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지금 다 드러나고 있고 이례적으로 청와대도 해명도 있었어요. 해명할 수 있는 만큼 해명을 하고 있는 게 저는 정권 말기에 대단히 다행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러운 모습이다. 정권 말기로 가면 별의별 일이 다 생겨왔어요. 그러다 탄핵까지 있었거든요. 그때도 민정 라인 혹은 민정 라인에 대한 언론의 감시가 이렇게 철저했다면 2015년에 막을 수 있었던 일이 탄핵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민주정부 특히 청와대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힘들겠지만 이런 언론의 현미경적 감시가 오히려 민주정부에선 큰 일이 안 터지게 하는 그런 역할이다. 저는 그런 시각에서 좀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개 정권 말기에 친인척 비리가 터지고 그러다가 최순실까지 터졌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다 언론의 현미경 감시, 흔들기라고 할 정도의 감시가 역설적으로 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사안은 중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신현수 수석도 어려운 시기에 소임을 다해보겠다. 이 어려운 시기라는 건 우리가 다 아는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민주당 집권 여당과 검찰이 갈등 관계에 있고 그 사이에 윤석열 징계 파동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그때 소임을 다하겠다는 게 중재라는 의미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인사권을 대통령이 행사하는 과정에서 민정수석이 중재하는 사람인가? 좀 이런 근본적인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중재 개념이 성립하죠. 왜냐하면 검사가 다 장악했기 때문에. 민정 라인과 검찰총장, 법무부 다. 네, 민정수석 그리고 비서실장 그리고 뭐 검찰총장은 물론이고 법무부 장관까지 다 검사들이 장악했을 땐 중재나 타협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지만 그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민정수석의 소임과 신현수 수석이 생각하는 소임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벌어진 갈등이 이번에 나온 것이다. 네, 그 갈등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휴가원을 냈다는 건데 정말 검찰 개혁이 힘들고 검사들 간의 그런 끈끈한 결속이라든지 이게 일반적인 수준과는 좀 다르구나.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준석 최고위원께서는요? 저는 기본적으로 뭐 사실 신현수 수석 같은 경우에도 원래 공직 생활 오래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생활도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직, 특히 청와대에서 참모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고 모르고 들어가신 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은 자, 저도 이제 제가 제 선거를 뛸 때도 있고 다른 사람 선거를 도울 때도 있습니다. 도울 때는 참모 역할이겠죠. 그러면 참모라는 사람은 보통 내가 한 10가지 얘기해 가지고 진짜 그중에서 후보가 내 의견을 한두 가지만 받아줘도 그에 대해서 큰 불만은 제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결정권이라든지 책임은 후보가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민정수석이라는 중책을 맡았음에도 이 신현수 수석이 자기 의견이 거의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이런 인식 때문에 지금 사퇴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보도에 따르면은 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자라는 공개적인 제안도 이제 회의에서 있었고 그거 외에도 뭐 검찰 개혁에 대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실 작년 말쯤에 일단락을 시키셨거든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일단락 시켰기 때문에 그 후속 조치들을 좀 제안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이제 보도들이 나오는데 그게 사실이라면은 뭐 참모 입장에서는 이번 인사라는 어떤 특정한 사건과 별개로 내 뜻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그럼 내가 만약 법무부 장관이라면은 대통령한테 뭐 말해서 뭐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할 일이 있습니다. 도장 찍고 여기저기 뭐 사무 볼 게 있거든요. 근데 참모라고 하는 사람 그게 없어요. 결정권자에게 제안을 하는 역할인데 그게 내 역할이 없다 그러면은 난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표를 낸 것으로 보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인사에 대해 가지고는 아까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지금까지는 건데 이제 그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있을 때 저희 야권에서 계속 여권에 물어보면은 그때 검찰 인사는 원래 원칙상으로 법령상으로 대통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회피를 해왔어요. 추미애 장관이 한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려면 대통령을 비판하라 이랬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럼 대통령께서 인사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박범계 장관의 그런 어떤 주도로 이제 이루어진 것인지 이게 참 모호한 지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인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굳이 평가하자면은 필요한 인사를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각각 지금 윤석열 총장과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사실상의 항명 또는 대립관계 때문에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 측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검의 부장급 간부들을 싹 이제 교체해주든지 아니면 윤석열 총장과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모임을 하든지 그리고 또 중앙지검도 마찬가지로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에도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반발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다면은 두 기관의 어쨌든 이 병목 현상 자체는 해소시켜줄 필요가 있는 거였는데 그걸 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번 인사에 대한 평가의 중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약간 성과가 좋지 않은 인사를 누가 했느냐도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신현수 수석의 적절한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배척하고 이런 인사를 한 것이라 그러면은 그건 좀 책임 소재를 가릴 필요는 있다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예, 괜찮습니다. 우선 죄송합니다. 우선 이렇게 1년의 과정을 보면 검찰총장 제가 좀
네. 좀 호흡을 좀 편하게 하시고요.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앞서서 최민희 의원께서는 오히려 지금 임기 말에 청와대 시스템들이 제대로 좀 잘 돌아가고 있는 반증이다라고도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지금 이준석 최고위원께서는 아니다 이거 계속해서 갈등이 좀 있다라는 좀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바깥에서 물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선 전체적인 시스템은 잘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검찰총장과 장관과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건 팩트이고요. 예. 그런 갈등이 무엇으로 벌어졌냐. 첫째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거취 문제입니다. 네. 두 번째는 그 채널A 사건, 그러니까 저는 검언유착이라고 봅니다. 예. 사건과 관련한 한동훈 검사 거취와 수사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윤석열 총장 징계에 관여한 검사들을 어떻게 인사할 것인가. 이 세 가지예요, 갈등이. 예.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윤석열 총장의 뜻이 안 받아들여진 거죠. 그리고 우선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거취와 한동훈 검사 거취는 연동되어 있거든요. 네.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하여. 그런데 사실 한동훈 검사는 수사가 안 끝났어요. 그 포렌식 기술이 없어서 핸드폰을 못 풀었기 때문에 네. 그 무혐의로 처리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언론이 아무리 무혐의 처리하고 하라고 한동훈 검사의 힘을 실어줘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럼 앞으로 대한민국 검사들은 수사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었다. 게다가 윤석열 총장 징계 관여한 검사들에 대한 인사불이익은 이건 정말 보복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내용상으로 윤석열 총장이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 네. 이게 사실인지 우린 몰라요. 언론 보도 보고 하는 건데 그 내용은 무리한 요구였고 그건 박범계 장관으로서는 인사 재청권자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타협안이 나온다면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한 3번에서 정도 윤석열 총장 징계에 관여한 검사 인사 문제는 타협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도 타협안이 나오긴 쉽지 않았다. 네, 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이번 갈등에 대해서는 아까 이준석 전 최고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참모가 대통령께 인사에 대해서 건의를 했다. 혹은 장관에게 건의를 했다. 그런데 이견이 있다. 참모가. 네. 그럼 장관과 참모가 이견이 있을 땐 누가 재청권자냐. 장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절차상에 매끄럽지 못한 처리, 무리한 처리가 있다면 그 부분은 박범계 장관이 그랬다면 이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네네. 그랬다면 뭐 그거는 적절하게 사과하거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인사권은 대통령께 있고 재청권은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뭐 이 상황은 지금 뭐 휴가원 내고 월요일 날 출근한다고 하고 대통령께서는 네. 이건 사실 인사 철학에 관계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로 사표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월요일까지 좀 지켜보지만 참모는 참모로서의 길이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제가 네. 이걸 보면서 이제 불현듯 떠올랐던 것이 2015년에 2014년에 이제 정윤회 씨 문건 이런 사건이 터지면서 그 당시 박근혜 청와대 내부에서 김영한 민정수석, 김영한 민정수석께서 내부적으로 그 사안을 이제 처리하는 과정 중에서 그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과 이제 좀 약간 갈등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본인이 패싱된다. 본인이 왜 그 민정비서관 이 김기춘 실장이 같이 이제 일을 하고 본인은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청와대에 굴러가느냐 이 지적을 이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도 비망록으로 또 많이도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사퇴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너무 낙담하셔가지고 주변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은 술도 많이 드시고 하다가 바로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비망록이 나오면서 이런 상황의 전모가 드러난 건데. 저는 이번에도 이제 신현수 수석 같은 경우에 이제 언론에서 이제 보도 나오는 것이 이광철 민정비서관과의 업무 분장이 있어가지고 갈등 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선 김영한 수석도 그랬지만요. 지금 신현수 수석도요. 굉장히 대통령에 대해서 끝까지 충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오는 보도들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측근들이 전원을 이제 보도하는 것이지 신현수 수석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법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직접 해명한 건 없어요. 본인이 퇴임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이제 예인데 저는 이제 여권 일각에서
또 이걸 익명으로 또 누가 뭐 검찰은 역시 검찰이다. 뭐 검찰의 본성을 버리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툭툭 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저는 오히려 이걸 좀 봉합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제가 아까 김영환 수석과 그 우병우 민정비서관과의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결국 청와대에서 그 조직의 상하관계에 따른 보고책이나 이런 게 무너지면서 나중에 그러면은 신임받았던 우병우 비서관이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네. 이제 사실 청와대를 운영했는지는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거는 뭐 개개인의 어쨌든 그런 문제보다도 청와대 내 질서를 잡는 의미에서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좀 처리하실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저는 신현수 수석 같은 경우에는 면직을 받아주는 것이 옳다, 퇴임을 받아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고 이런 게 있어요. 저는 항상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문재인이라는 그 당시에 본인의 가장 오랜 동지 그리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참모를 네. 어떻게 다루었는지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 저희 야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문재인 비서실장, 문재인 시민사회수석, 문재인 민정수석에 대해 가지고 계속 측근 실세를 공격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분을 놓아줬습니다. 예. 아, 노무현 대통령이? 예,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그 당시 문재인 그 수석 비서관을 놓아줬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나중에 다시 불러도 야당도 반발할 게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비판을 받는 지점에 있어가지고 명확하게 책임을 진다든지 아니면 잠시 자리를 비울 수 있게 해주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대통령께서도 본인의 측근 또는 실세로 이제 지목된 라인이 있다고 한다면은 네. 조금은 쉬게 해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사실이 조금 제가 그때는 뭐 현역에서 네. 다 볼 때라 시민단체에서 문재인 비서실장은 나중에 비서실장 되셨고 처음에 민정수석 그다음에 시민사회수석 이렇게 되셨는데 워낙 스타일이나 일하는 것 때문에 사실 야당에서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했고 오히려 여당에서 좀 비판을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아까 제가 여쭤봤을 때 신현수 수석은 그냥 사표를 받아주는 게 좋겠다. 이건 뭐 전적으로 저는 대통령의 판단이고 네. 혹시 청와대에도 듣고 계시면 우리 이 최고가 그런 제안을 했다는 거를 보고했으면 좋겠고 뭐 그런 정도의 일이고 저는 이제 이런 토론 나올 때마다 이전 정부하고 비교를 하는데 사실은 정윤회 문건은 내용이 권력 1순위 최순실, 2순위 정윤회, 3순위가 박근혜다. 뭐 이런 얘기였고 결국은 이게 탄핵으로 이어진 건이거든요. 예. 근데 이번 사안은 검찰 인사와 관련한 참모와 법무부 장관의 이견 사건이고 대통령께서는 재가를 하셨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거는 저는 뭐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예.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재가를 하셨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법무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 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거는 민정수석의 거치인데 그럼 과연 검찰 인사에서 민정수석의 의견이 많이 수렴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럼 참모가 그만둘 거냐? 요 문제만 남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둘 상황인지는 신수석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겠죠. 저는 근데 그 지점이 이제 이런 거죠. 결국에는 아까 제가 언급했던 대통령께서 작년 말에 네. 사실 이 검찰과 여권과의 갈등 자체를 일단락하고 가시는 이제 그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그 후속 조치로서 이제 뭐 윤석열 총장도 기대했을 것이고 법무부 사람들도 기대했을 것이고 국민들도 기대했을 것이 자 그럼 인사로서 최근에 갈등이 있었던 인물들을 좀 찢어놓는다든지 속된 말로 더 이상 이런 사람 간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조처가 필요했는데 그게 미흡한 이제 인사안이 나왔고 그것을 좀 보완하자는 것이 신현수 수석의 중재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 그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본인의 의지로 박범계 장관의 인사안에다가 사실상 추인했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글쎄요 저는 이거는 뭐 그 아까 언급했던 갈등 문제와 덧붙여가지고 검찰과의 긴장 관계라는 것이 아주 안 좋은 형태였는데 작년에는 올해도 약간 그런 식으로 계속되는 것인가 하는 우려는 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검찰과 뭐를 해보겠다 그런 메시지는 주신 적 없어요. 윤석열 총장 징계 국면을 일단락 시킨 거죠. 그리고 그것도 일단락 어떻게 안 시켜요. 법원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 개혁을 계속 추진하는 한 문재인 정부와 검찰의 긴장 관계는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거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에도 의지를 분명히 하셨어요. 검찰개혁은 계속 해가야 되고 박범계 장관에게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에 뭐 그 모든 걸 바쳐달라는 식의 그런 요지에 당부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신현수 수석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인데 대통령께서는 반려의지를 분명히 하신 상태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전했고 신 수석이 만약 월요일에 이제 출석을 해서 아무 일 없이 그냥 잘 생활하면 그냥 그걸로 그냥 정리되는 건가요? 그 어떤 일이라는 게 그게 그렇게 정리되진 않죠. 왜냐하면 이거의 근본적인 문제는 신현수 수석 개인의 의견과 박범계 장관 개인의 의견이 충돌한 게 아니고 그렇죠. 검찰 개혁과 그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검찰의 분위기가 충돌하면서 인사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간단히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은 저는 태도의 문제가 이럴 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범계 장관이 어쨌든 검찰개혁을 추진해 나가게 되면 계속해서 그럴 때 절차를 지키고 네.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저는 아까 제가 이제 인사라는 것이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 굳이 전투부대를 비유하자면은 최강의 전투부대 서울중앙지검과 지금 사실 총사령부인 대검이 지금 사실 그 지휘부와 간부들 간의 갈등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지금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원래 여권이랑 싸우는 게 역할이 아니거든요. 청와대랑 갈등하는 게 역할이 아니거든요. 범죄자 때려잡아야 되는데 네. 그거 할 수 있는 부대들이 전부 다 지금 이제 내부 갈등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께서 후속 인사 조치를 또 한 번 하셔가지고 이런 걸 좀 풀어내는 건 어떤가. 그 정도 선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전 제일 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각서라고 듣고 계시는데요.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다녀온 이후에 계속해서 두 분과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서라고 들어왔습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분 팬들의 문자가 상당히 많이 오는데요. 3321님은 최민희 의원님 열혈 팬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박정주님은 이준석 씨 공부 많이 해서 훌륭한 정치인 되시길 바랍니다. 70 다 된 할머니 청취자의 바람입니다. 3651님은 의원님 기침하시니까 걱정입니다. 방송국에서 따뜻한 물 좀 준비해 주세요. 예, 옆에 좀 드렸고요. 정하진님은 이준석 최고 토론 프로그램 나오셨던 거 잘 봤습니다. 너무 멋지더라고요. 라고도 의견들 주시고 또 위에 1918님은 뉴스랑 기상정보 나오는 동안 스튜디오 분위기는 어떤가요? 예, 하기 애매합니다. 그리고 항상 다양한 얘기들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예, 그것이 저희의 또 미랄처럼 또 보탬이 되고는 있습니다. 자, 4월 보궐선거 이제 50일도 채 남질 않았습니다. 후보들 TV 토론 시작이 됐고 이 레이스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는데요. 관련된 인서트 듣고 두 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21분) 안에 가능하게 하려면 직장을 옮겨주든가 가능하겠습니까? 과연 이게 서울시 대전환이 될지 아니면 대혼란이 될지. 서울을 21개의 그 특징이 있는 일자리로 분산을 시켜서 21분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글쎄, 대출이자를 1억 1,700만 원 지급하겠다. 대출이자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이다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제 공약을 잘 이해 못하신 것 같아서 너무 자꾸 이해 못한다 하지 마시고 안타깝고 다 이해하고 왜냐하면 있습니다. 계속 예. 똑같이 그런 말씀을 반복해요.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 후보의 TV 인터뷰들, 토론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우상호,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그리고 뒤에 오신환, 나경원 이렇게 지금 예비 후보들의 인터뷰 국민의힘입니다. 들어봤고요. 지금 다들 어떻게 보니까 다 1대1로 지금 토론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국민의힘도 지금 경선 후보 4명이 1대1로 지금 맞붙고 있는 상황인데 이 TV 토론 어떤 지금 분위기인지 그리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전반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죠. 이준석 최고께서 먼저. 실제로 이제 그 여러 명이 다자간 후보 선거가 치러질 때 네. 당장 우리나라 공직선거만 하더라도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 4명 나오면요. 네. 소위 ABCD 토론을 합니다. A 후보가 B 후보한테 질문하고 B 후보가 C 후보한테 질문하고 이렇게 하면은 네. 약간 긴장감이 떨어집니다. 예. 내가 때리는 대상과 내가 맞는 대상이 이제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당에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양자 구도가 됐고 저희 당도 1대1 토론을 이제 권장하는 추세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저희 당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나경원, 오세훈 후보가 이제 두각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두 후보가 사실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고 있고 조은희 오신환 후보가 지지율이 좀 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첫 번째 저희 토론의 매치업은 나경원, 오신환, 오세훈, 조은희 이렇게 맺어졌기 때문에 네. 그 빅매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빅매치라고 하면은 사실 나경원 의원과 오세훈 시장 간의 그 토론이 이제 가장 관심 받는 토론일 텐데요. 그 시점에 아마 가장 큰 관심 받을 것 같고 저희는 또 이제 2단계 이벤트로 또 그 금태섭 안철수 단일화의 승자와의 단일화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전 야권이 이런 구도 측면에서는 흥행을 할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고 저는 다만 이제 박영선 장관과 우상호 의원의 토론은 재밌게 봤던 것이 토론 자체는 상당히 뭐 평이하게 진행됐습니다만은 토론 전에 있었던 기싸움에서 공약이 민주당스럽다 아니다로 이제 싸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참 제가 그 두 분을 뵀을 때는 박영선 장관도 그냥 재밌게 표현하면 시퍼렇고요. 우상호 의원도 시퍼렇습니다. 네. 둘 다 시퍼런 분들끼리 누가 더 파란나로 경쟁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과거에 저희도 이제 새누리당 시절에 보면은 그 친박이라고 하는 분들이 나중에 자기들한테 또 차별을 한다고 진실한 사람들 이러고 다니고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 워낙 비슷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간극을 벌리기 힘든데 자꾸 간극을 벌리려다 보면은 그런 모호한 표현, 민주당스럽냐 아니냐. 예. 그 우리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예전에는 새누리당에서 네가 진짜 보수냐, 네가 진짜 보수냐, 가짜 보수냐 이런 걸로 싸웠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보기엔 약간 웃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작 이제 본 토론 들어가서는 우상호 의원이 이제 21분 공약에 대해 가지고 박영선 의원의 21분 공약을 가지고 굉장히 맹렬하게 공격을 하는 모양새였는데 뭐 사실 그런 정책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이제 토론이 될수록 유권자들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신공격은 최대한 다들 양당 모두 저희도 초반에 보면 이제 뭐 오신환 의원이 나경원 대표의 공약을 비판하는 과정 중에서 나경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좀 달아올랐던 적이 있는데 인신공격 비판보다는 정책을 좀 비판하는 이런 토론도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민희 의원님. 저는 다른 거는 그냥 기사를 봤고 두 개의 토론은 꼼꼼하게 봤습니다. 그게 우상호, 박영선 두 후보 토론. 그다음에 이현주, 박형준. 부산에서. 그건 아주 화제가 돼서 봤어요. 그런데 진짜 그 토론은 정말 안 좋은 토론의 본보기였습니다. 좋지 않았다. 그럼요. 인신공격성이었으니까. 무슨 정책을 얘기한 게 없으니까. 근데 시간이 엄청 빨리 가더라고요. 그건 재밌다는 뜻이에요. 재미는 있었습니다. 원래 불량식품이 맛있습니다. 반대로 우상호, 박영선 두 후보 토론은 사실 그런 재미는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과연 공약이 민주당스럽다 아니냐도 막 치열하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재미는 없었지만 그래도 사선 의원들끼리 좀 품격 있게 토론하고 정책 토론을 했다는 의미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다 재미없었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얘기는 맞아요. 국민을 대상으로 했다면 우상호 후보가 민주당스럽다. 내가 뭐 범진보 진영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두 후보가 목표 지점이 다른 거예요. 박영선 후보는 경선에선 이긴다. 그건 못 뒤집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민주당스럽다는 식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반응도 안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승부처가 다른 거군요. 다른 거죠.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는 본 게임을 겨냥해서 지금 21분 도시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우상호 후보는 경선에서 이겨야 되니까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고수들이 정확히 자기 타겟층을 향하여 지금 발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야 모든 국민들 입장에서 이게 범진보 진영의 공약이다. 뭐 아니다가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내 삶을 바꾸냐 안 바꾸냐. 그런데 지지자들에게는 이게 민주당스럽다가 중요하니까. 그러면 과연 그 우상호 의원의 전략이 통할까? 일정하게 지지자와 당원들에게는 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룰이 5대5거든요. 민주당의 경우는. 그 5대5인데 나머지 국민 여론 50%에는 별로 안 통하는 그런 전략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 TV 토론 끝나고 나면 뭐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최종 후보들 결정하게 되고 오늘 그 제3지대 안철수 금태섭 후보는 지난번에 한번 무산이 됐었지만 오늘은 TV 토론 한다고는 하거든요. 짧게 좀 미리 관전평을 좀 예측해 본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제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혹은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라는 그런 레전드 명언이 나올까 나오지 않을까 이게 저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렇게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도 개선된 게 없으면은 진짜 그거는 후보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대표가 왜냐하면 정책적인 면이나 아니면 이런 면에서 약점이 크게 노출되지는 않았는데 아까 말했던 건 토론의 기술 면에서 약점이 노출됐는데 정치는 계속 유권자가 바라는 대로 변화무쌍하게 변해야 되는 것이고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 가장 자기가 지적 많이 받는 부분을 학습 못했다 그러면은 후보되면 안 되는 거고요. 저는 다만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책들이 발표된 것들을 보면은 정책면에 대한 준비가 좀 미흡하기 때문에 오늘은 또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를 하는 토론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정치적인 면에 대한 서로의 견해를 묻는 게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치열한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학설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